그날 아침 맞은편 의자 위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며칠째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였다. 누군가 앉아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그 자리는 며칠째 그대로였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선주는 물을 끓이던 전기포트 소리에 멍하니 시선을 뺏기다 문득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 보았다. 주름이 많아졌다. 피부는 더 건조해졌고 오른손 관절이 며칠 전부터 시큰거리기 시작했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58. 오래 버텼다. 교단에서, 삶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거실 구석 탁자 위 달력엔 빨간 동그라미가 멈춰 있었다. 7월 17. 그날 이후 선주는 펜을 들지 않았다. 아이 둘이 복대서 다툴 때 그중 하나가 넘어진 순간 자신은 말리려 했을 뿐이었는데 학부모는 달랐다. 밀었다고, 위험했다고, 소리를 높였고 결국 교육청 민원까지 번졌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장은 말없이 휴식을 권했다. 선주는 대답 대신 머리를 숙였다. 며칠만 쉬어요. 선생님. 그 말이 처음엔 다행이라 느껴졌지만 이젠 어깨 위에 올라타 무게를 주고 있었다. 전자포트가 딸깍하고 꺼지자 선주는 컵에 물을 따랐다. 이젠 커피도 타지 않는다. 속이 부대껴서 그렇게 진하고 뜨겁던 커피가 요즘은 쓰기만 하다. 대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신다. 몸이 바뀐 걸까? 아니면 마음이 따라가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은 조용했다. 서울 동서문동, 오래된 빌라촌, 아침이면 아이들이 뛰놀던 소리도 장 보러 나선 할머니들의 인사도 사라졌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거리였다. 선주는 그런 고요함이 점점 무서워졌다. 집 안의 시계 소리조차 귀에 꽂히는 날이 많아졌다. 휴대전화 화면을 켜보니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선주야, 구례 근처에 민박 하나 있어. 공기 좋고 사람도 괜찮더라. 그냥 바람 쐬고 와. 조 민자의 문자였다. 함께 근무하던 교사였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늘 진심을 담는 사람이었다. 선주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구례 들어본 적은 있지만 가본 적은 없다. 민박. 혼자 낯선 곳. 선주는 자기도 모르게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은 어딘가 가야 한다는 듯 조용히 등을 떠밀었다. 그날 저녁, 그는 옷장을 열었다. 손에 닿는 옷마다 잠시 멈춰섰다. 이건 너무 밝고, 이건 너무 얇고, 입지 않은 운동화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신발장 구석에 숨어 있었다. 선주는 옷가지, 몇 벌과 책 2권, 작은 송어울 하나를 넣고 여행 가방을 지퍼로 닫았다. 달칵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무거운 마음을 눌러주는 듯했다. 다음 날 선주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혼자 천천히 걷는 선주는 자꾸만 부딪혔다. 기차표 창고 앞에서 잠시 멈췄다. 옥매역이여. 입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그 지명은 이상하게도 입안에 오래 머물렀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말처럼 기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선주는 처음으로 몇 분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나무와 건물과 하늘이 모두 무채색처럼 보이던 도시는 점점 물러나고 대신 초록의 농지와 파란 하늘이 다가왔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지금 떠나고 있다. 라는 말이 울렸다. 기차는 속도를 높였고 선주는 몸을 의자에 더 기댔다. 어쩌면 잘한 걸지도 모르지.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이 잠시 누웠다. 그 순간 서울의 아파트에서 들리던 차 소리, 텔레비전 뉴스 소리, 시계 초침 소리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대신
기차 바퀴가 철로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만이 선주의 귓가에 남아 있었다. 기차가 한 역에 잠시 멈추고 다시 출발할 때 그녀는 가볍게 눈을 떴다. 창밖에 펼쳐진 풍경은 낯설고도 따뜻했다. 이렇게 쉬는 거 처음이야.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했다. 도망이 아니라 쉼이 필요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얼마 후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선주는 다시 가방을 정리했다. 손에 닿는 복숭아 그림이 그려진 안내 책자를 펼쳐 들고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옥메리 복숭아가 읽는 마을. 마치 지금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는 말 같았다. 기차가 멈췄고 선주는 조용히 일어났다. 옥매역 작고 조용한 역사. 도시의 지하철역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 햇살은 밝았고 공기는 따뜻했다. 역 앞에는 몇 대의 택시가 서 있었다. 그중 한 대에 올라탄 선주는 기사에게 민박집 주소를 내밀었다. 아, 거기요? 복숭아 농장 하시는 분 댁이죠? 조용하고 좋아요. 혼자 사시긴 하는데 말수 적고 친절하세요. 택시는 논밭과 과수원 사이를 달렸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선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복숭아 향인지, 풀 냄새인지, 아니면 그저 바람 냄새인지 모를 그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다 왔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차에서 내린 선주는 그 자리에서 잠시 서 있었다. 한 채의 단층집, 복숭아 나무들이 울타리처럼 둘러싸인 마당, 그리고 나무 아래 작은 텃밭. 가방을 끌고 대문 앞으로 다가갔을 때 집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중년 남성.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러나 눈빛은 부드러웠다. 민박 예약하신 분이시죠? 한경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주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문선주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날 저녁 둘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경수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직접 기른 채소 반찬. 선주는 그저 조용히 먹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셨네요. 한마디만 남겼다. 밤. 방에 누운 선주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이불, 낯선 천장, 낯선 공기.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기분이 스며들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이불 끝을 건드린다. 멀리서 벌레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돌아올 수 있을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그러나 그 말은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흘러나왔다. 그 순간 선주는 여행 가방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문득 이번엔 돌아올 수 있을까? 혼자스만 한다. 다음 장에서 계속 기차에서 내린 문선주는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바람이 살짝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익숙지 않은 향기였다. 도시에서는 맡기 어려운 나무와 풀, 그리고 복숭아가 어우러진 냄새. 옥매역의 플랫폼은 작고 조용했다. 사람들이 몇 명 내릴 뿐 시끄러운 안내 방송도 없고 발걸음 소리도 부드러웠다. 그렇게 이 마을은 처음부터 선주를 조심스럽게 맞이하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민박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천천히 흘렀다. 골짜기를 따라 줄지어 선 복숭아 나무들, 짙은 녹음 속으로 이어지는 흙길. 그 위를 천천히 달리는 차의 진동이 선주의 등을 간지럽혔다. 고요했고 느렸고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저기입니다. 기사가 손을 뻗어 가리킨 곳은 단층 집이었다. 울타리처럼 둘러진 복숭아 나무 사이로 오래된 기와 지붕이 보였다. 마당 한쪽엔 쪼그리고 앉은 채 무언가를 정리하는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다. 선주가 대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가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민박 예약하신 분이시죠. 키가 크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의외로 맑고 부드러웠다. 한경수라는 이름이 문자에서 언뜻 스쳤던 이름이었다. 선주는 순간 머뭇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문선주라고 합니다. 경수는 선주의 여행 가방을 조용히 받아들었다. 무게에 비해 천천히 다루는 손길이 인상적이었다. 가방을 질질 끌거나 번쩍 들거나 하지 않고 마치 안쪽에 깨지기 쉬운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집 안은 생각보다 단정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산 풍경을 그린 유화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살림은 오래된 듯 했지만 잘 닦여 있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분위기였다. 방은 이쪽입니다. 작지만 조용하고 창문 밖으로 복숭아 밭이 보일 겁니다. 선주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천천히 숨을 쉬었다. 창문을 열자 복숭아 향기가 아주 약하게 퍼졌다. 먼지 냄새가 섞이지 않은 맑은 향기였다. 방에는 이불과 베개, 작은 책상과 스탠드가 있었고 창가 아래엔 오래된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불편한 건 없을 겁니다. 텔레비전은 없습니다. 볼 건 복숭아밖에 없어서요. 경수의 말에 선주는 작게 웃었다. 조용한 게 좋아서 왔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녁은 간단했다. 갓 지은 쌀밥, 된장찌개, 삶은 호박나물, 그리고 직접 기른 오이 무침. 선주는 한동안 이런 밥을 먹지 않았다. 매번 배달 음식, 냉동식품, 혹은 라면이었다. 경수가 밥을 푸는 모습은 조심스럽고 익숙했다. 누군가를 오래 돌봤던 사람의 손 같았다. 맛있네요. 드실 만하다니 다행입니다. 입에 안 맞을까 걱정했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짧았지만 어색함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더 컸다. 선주는 자꾸만 경수의 손동작을 관찰하게 되었다. 국을 떠줄 때, 상을 치울 때, 물을 따를 때 손은 거칠었지만 부드러웠다. 묘하게 복숭아 나무처럼 보였다. 단단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밤이 되자 방에 들어간 선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도시에서 들리던 익숙한 소음이 없었다. 그 대신 귀에 들어온 것은 바람소리, 벌레소리, 그리고 집 안 깊숙이서 들려오는 나무 마루의 삐걱거림. 그것만으로도 잠이 멀어졌다.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선주는 천장을 오래 바라봤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불 밖으로 나와 마당으로 나가게 되었다. 문을 열자 달빛이 흘러들었다. 마당은 조용했고 복숭아 나무는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잎사귀 사이로 반사되는 달빛이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선주는 마당 끝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보기 어려운 별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아무 걱정도 잠시 접어둘 수 있는 시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거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경수가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다. 선주는 잠시 머뭇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잠들지 못한 건 아닐까? 혹시 발소리가 들렸을까? 하지만 경수는 나오지 않았다. 불빛은 그대로였고 아무 말도 없었다. 선주는 그저 밤 공기를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선주는 이불 속에서 몸을 돌리다 창가를 바라보며 눈을 떴다. 낯선 곳에서 이런 감각으로 깨어난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새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닭울음. 마음이 느리게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선주는 슬리퍼를 끌고 나와 보니 경수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원래 도시에서는 알람 없이 못 일어나는데 여기선 이상하게 눈이 먼저 떠지네요. 경수가 웃었다. 그게 시골의 매력이죠. 새들이 알람 대신이에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경수는 물을 따르며 말을 이었다. 혹시 심심하시면 복숭아 선별 작업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복숭아철이 막바지라서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아니고 크기별로 나누는 정도입니다. 선주는 머뭇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이 된다면야.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경수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어렸다. 선주는 그런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복숭아밭으로 나간 두 사람은 각자 장갑을 끼고 나무 아래 앉았다. 경수가 설명했다. 요렇게 익은 것부터 따면 됩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돼요. 생각보다 예민하거든요. 선주가 손을 뻗었다. 복숭아 하나가 손에 쥐어졌다. 따뜻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그리고 표면의 부드러운 솜털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건드렸다. 정말 묵직하네요. 그냥 보기엔 몰랐는데 10달 이상 품은 거니까요. 정성 들이면 과일도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 말에 선주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 말. 하지만 이번엔 진심으로 와닿았다. 점심 무렵 경수가 그늘 아래 돗자리를 깔았다. 보리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더위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쉬시죠. 선주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도 이렇게 읽는 건가 봐요. 경수가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복숭아가 천천히 익어가는 걸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늘을 바라보았다. 맞는 말씀이에요. 복숭아도 사람도 급하게 익으면 제맛이 안 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익어야 단맛이 깊어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주의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말없이 복숭아 하나를 들여다보았다. 이건 너무 늦게 익은 거 마냥. 경수가 말없이 미소 짓는 장면으로 마무리. 비가 오기 시작한 저녁. 마당의 화로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퍼졌다. 조용하던 민박집에 오랜만에 고기 굽는 냄새가 배어들었다. 문선주는 상추와 깨잎을 씻으며 문득 흐려지는 유리창을 바라봤다. 유리에 맺히는 물방울이 마치 지나온 시간처럼 조용히 흘러내렸다. 비 오는 날의 풍경이 낯설지는 않았다. 서울에서도 수없이 마주했던 장면이었지만 이곳에선 그 조용한 습기마저 따뜻하게 느껴졌다. 경수는 장작 몇 개를 더 넣고는 두 손을 털었다. 불은 괜찮겠죠? 네, 금방 익을 것 같아요. 냄새가 벌써 좋네요. 선주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무릎이 살짝 시큰거렸지만 티내지 않았다. 경수는 상 위에 소주 한 병을 올려두고 잔을 꺼냈다. 기왕 도와주셨으니 수학 마감 기념이라도 해야죠. 별건 아니지만 저도 감사해요. 요즘 몸을 좀 움직이고 나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경수는 소주를 따르며 웃었다. 그럼 건배 한번 하시죠. 두 사람은 잔을 마주쳤다. 경수의 손은 여전히 크고 단단했지만 잔을 들 때마다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소주가 목을 타고 천천히 넘어갔다. 선주는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다. 불 위의 고기는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다.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고기 냄새와 함께 풀향이 코끝을 스쳤다. 선주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으며 말을 꺼냈다. 사실 여기에 오기 전까지 참 많이 지쳐 있었어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다죠. 네. 29부터 시작해서 58까지 딱 29년이네요. 그런데 며칠 전 아이들 사이에 다툼을 말리다가 억울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분명 다치지 말라고 막았는데 그중 한 아이가 넘어졌고 학부모는 제가 밀었다고 주장했고 말을 잇는 게 힘들어졌다. 선주는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술 맛은 쓰기보다 텁텁했다.
억울하셨겠어요. 처음엔 분노였고, 그 다음엔 자책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왜 나는 의심받아야 하지? 왜 내 진심은 전해지지 않았을까? 경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진심이란 게 가끔 너무 조용해서 잘 안 들릴 때가 있죠?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잠시 바람이 불어 화로 위 불꽃이 흔들렸다. 나무십 몇 장이 공중을 타고 떨어졌다. 경수 씨는요? 민박하시기 전에 원래 이런 일 하셨어요. 경수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딱 10해예요. 그전엔 도시에서 작은 사업도 해봤고 이것저것 해봤죠. 그런데 그녀가 떠난 후엔 아무것도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내려왔어요. 혼자 조용히 살면서 복숭아 키우는 게 그나마 숨 쉬는 방법이었어요. 선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럼 10해 동안 이렇게 혼자 지내신 거예요. 네. 처음엔 말도 안 섞고 지냈어요. 시장 가서도 말 없이 물건 사고, 사람들 피해서 다니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걸 깨달았죠. 익숙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이 선주의 마음을 찔렀다.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외로움. 자신도 어쩌면 비슷한 시간을 살아온 건 아닐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마음은 점점 닫혀갔던 그날들. 경수 씨,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당에서 고기 굽고 소주 한 잔 나누는 게 10해 만입니다. 그 순간 선주의 손이 무심코 탁자 위에 놓였다. 그런데 그 손이 경수의 손등 위에 살짝 얹어졌다. 순간 선주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경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그 한마디에 선주는 더 이상 손을 빼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조용한 밤이었다. 둘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봤다. 비는 잦아들고 있었고 복숭아 나무의 잎사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경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늦었네요. 정리하고 들어가시죠.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선주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경수 씨, 들어오실래요? 그 말에 경수는 아주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별말 없이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 틈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서로 말없이 마주섰다. 숨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때 선주의 손이 다시 경수의 손을 찾았다. 경수는 이번엔 먼저 다가와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 앞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경수 씨, 들어오실래요? 경수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문 안엔 달빛만 비추고 있다. 아침 햇살이 방 안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문선주는 오랜만에 이불 속에서 몸을 돌리며 천천히 눈을 떴다. 한동안 그렇게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순간, 그녀는 무언가 따뜻한 감각을 몸 안에 품고 있다는 걸 느꼈다. 밤새 내내 덮고 있던 이불의 온기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평온함이었다. 잘 잤어요. 경수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조용히 들려왔다. 선주는 이불을 정리하며 짧게 대답했다.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잤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빛이 한결 밝아 보였다. 눈가의 주름도
볼에 남은 자국도 오늘은 어쩐지 덜 외로워 보였다. 화장대 위에 놓아둔 빗을 집어들고 머리를 천천히 빗었다. 서울에서는 늘 서둘러 머리를 묶기 바빴는데 이곳에서는 손가락으로 감싸며 천천히 넘길 여유가 생긴 것이다. 거실에 나가니 경수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상 위에는 나물 몇 가지와 김치가 놓여 있었다. 언제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별 수 없죠. 혼자라도 먹어야 하니까요. 선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된장찌개에 국자를 떠서 한 모금 마셨다. 진짜 맛있네요. 이건 시골 된장 맛이에요. 경수가 웃었다. 처음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느는 게 요리더라고요. 밥을 먹는 동안 둘 사이에 말수가 적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다. 선주는 경수의 손동작을 유심히 바라봤다. 젓가락질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마음이 점점 더 풀려가는 걸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선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 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화면엔 조민자라는 이름이 떴다. 서울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였다. 잠깐만요. 통화 좀... 선주는 마당 쪽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선주야, 나야. 현주가 너한테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먼저 걸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민자의 목소리엔 흥분이 묻어 있었다. 그때 그 체벌 사건 말이야. CCTV 영상 복원됐어. 너 말린 거 맞았어. 그 아이가 혼자 넘어진 거였고 학부모도 사과하겠대. 교장 선생님도 빨리 복직하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주의 손이 떨렸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는데 막상 듣고 나니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정말이야. 진짜야? 너 완전히 누명 벗었어. 아이들도 계속 선생님 언제 오시냐고 물어봐. 언제 돌아올 거야? 통화를 마치고 선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울에서의 삶이 이제 다시 열렸다는 사실. 복직이 가능해졌고 억울함은 풀렸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경수를 떠올렸다. 그리고 복숭아 향이 가득한 마당의 저녁, 그 조용한 따뜻함, 손에 닿던 그 온기, 그 모든 것이 떠오르자 눈가가 뜨거워졌다. 경수는 여전히 식탁 정리를 하고 있었다. 선주는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조민자한테 전화 왔어요. 서울에서 제가 억울하게 당했던 일 해결됐대요. 경수는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돌아가셔야겠네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선주는 그 표정을 알아차렸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감정들이었다. 급하게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기다릴 테고요. 교단에서도 선생님을 필요로 할 테고. 그의 말투는 변함없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은 말수가 줄었다. 함께 농장 일을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는 꼭 필요한 말만 오갔다. 선주는 경수의 옆모습을 자꾸만 훔쳐봤다. 둘은 복숭아밭 한켠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손을 움직였지만 마음은 서로의 어깨 너머에 걸쳐 있었다. 바람이 살짝 지나가고 나무잎이 소리 없이 흔들렸다. 그 침묵 속에서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해가 지고 마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에도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선주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언제 떠나면 좋을까요? 경수는 젓가락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그건 선생님이 정하셔야죠.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말들은 너무 많았다. 선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두 개의 감정.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이곳에 더 머물고 싶다는 마음. 그날 밤 선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문을 열자 복숭아밭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려있던 나무들은 이제 잎사귀만을 남기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 그 말은 자신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짐을 싸는 선주. 복숭아향 가득 묻은 셔츠를 개며 중얼거린다. 이 냄새, 오래 갈까? 기차역 플랫폼? 문선주는 서 있는 내내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말없이 선 채. 한경수와 마주 보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눈을 피하는 것도 아닌 그런 자세였다. 눈을 마주쳤다가는 무너질 것 같았고 외면하자니 너무 아쉬웠다. 그녀는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다. 발밑에 콘크리트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정말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온 질문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딘가에 걸쳐 있는 듯한 기분. 발끝에 닿는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다. 기차 도착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서울로 향하는 열차는 이제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선주는 한 번도 입을 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떠나는 사람의 말이란 언제나 모자라기 마련이었다. 대신 작은 고개 끄덕임, 잠시 머문 눈빛, 그게 그녀가 건넬 수 있는 전부였다. 경수도 말이 없었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눈빛으로 선주를 바라볼 뿐이었다. 짐가방 손잡이를 들어 건네며 짧게 말했다. 조심히 가세요. 그 말에 선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끝내 넘기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선주는 몸을 돌려 객체에 올랐다. 좌석에 앉아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다. 경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을 흔들지도 뒤돌아서지도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그녀가 타고 있는 기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플랫폼이 밀려나고 옥매역의 간판이 점점 멀어졌다. 선주는 유리창을 닦듯 손바닥으로 창문을 문질렀다. 그 안에 남아있는 복숭아 향기라도 붙잡고 싶다는 듯이 기차는 시속을 높이며 시골 마을을 벗어나고 있었다. 선주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손가락 끝에 남은 복숭아 향이 사라질까 조심스레 쓸어내렸다. 잘 지내고 있을까? 그 물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가슴 안에만 조용히 맴돌았다. 그녀는 그것들을 눈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꾹꾹 눌러 담았다.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니, 다시 가고 싶을까? 이제는 그 대답을 자신도 알지 못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선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공기가 확연히 달랐다. 무겁고 빠르며 어딘가 차가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익숙한 지하철 안내방송. 사람들의 빠른 걸음. 도시의 소음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다시 익숙한 공기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 비워둔 공간, 특유의 정지된 냄새. 선주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지만 묘하게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거실에 앉아 눈을 감았다. 복숭아밭에서 들리던 바람소리, 경수의 낮은 목소리, 된장찌개 끓던 부엌의 냄새. 그것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현실은 서울인데 마음은 여전히 옥메리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녀는 집안에서 큰 움직임 없이 시간을 보냈다. 교장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선주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복직을 잠시 미뤄달라고 말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저 정리가 덜 되었다고만 했다. 그날 오후 택배가 도착했다. 발코니 앞에 놓인 상자를 보고 선주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상자 위에 붙은 송장에는 한경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 위엔 접힌 쪽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선주는 손끝으로 그 쪽지를 펼쳤다. 선생님, 자 익은 복숭아 보내드려요. 근데 당신 생각이 자꾸 나네요. 건강히 지내시죠?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세게 건드렸다. 종이를 쥐고 있는 손이 떨렸다. 복숭아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달콤한 향기가 코를 간지렸다. 그리고 그 순간 옥메리의 바람과 햇살, 그리고 경수의 손이 떠올랐다.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자 안에서 퍼지는 단맛이 입안 가득 번졌다. 너무도 익숙한 맛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말 달다? 그 말과 함께 눈가가 젖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선주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 저장된 한경수라는 이름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예요. 선주예요. 복숭아 잘 받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제일 잘 익은 걸로 보냈습니다. 경수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나에거 차분하고 조용한 떨림이 있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너무도 많은 말들이 흘렀다. 잘 지냈냐는 물음, 보고 싶었다는 고백, 다시 보고 싶다는 바람. 모든 것이 그 짧은 정적 안에 있었다. 결국 선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선주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었다. 경수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그리움이 더 짙어졌다. 이 감정으로 서울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결심했다.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복직 의사가 당분간 없다고 전했다. 이유를 길게 말하진 않았다. 아직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설명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선주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서울역에서 옥매역까지 다시 가는 길,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한 것이다. 짐을 꾸리며 선주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에게 말했다. 이번엔 진짜 쉬어가는 거야. 그 말은 다짐처럼, 주문처럼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이번엔 진짜 쉬어가는 거야. 옥매역에 다시 발을 디딘 순간 문선주는 이번엔 눈을 감고 바람을 먼저 느꼈다.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떠날 때보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과 돌아올 곳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역 앞에 줄지어 선 택시들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등 뒤로 반쯤 접힌 모자, 조용한 눈빛. 한경수는 멀리서 선주를 보고도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모자챙을 고쳤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선주는 가방 손잡이를 당겨 끌며 조용히 걸어갔다. 경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더 많은 말들이 녹아 있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선 둘은 말 대신 눈을 맞췄다. 왔어요. 왔네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환영과 안도, 그리고 다시 만난 시간의 무게는 깊었다. 택시는 그들을 복숭가밭 넘어 단층 민박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집 앞에 내리자 선주는 고개를 들어 익숙한 처마를 바라봤다.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햇살, 마당 끝에 놓인 빈대야,
낮은 울타리를 따라 흔들리는 채송화. 문을 열자 집안엔 따뜻한 된장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경수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저었고 선주는 마루에 가방을 내려두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뀐 건 거의 없었다. 부엌 식탁 위에 유리병 하나가 자리를 옮긴 것 빼고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방은 그대로예요. 아무도 안 들였어요. 그 말에 선주는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마당 그늘에 나란히 앉았다. 더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마저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선주는 부채를 천천히 흔들며 물었다.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요? 복숭아는 다 따서 출하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조용히 혼자서요?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선주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없이도 괜찮았어요. 경수는 대답 대신 조심스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후 고개를 저었다. 그렇진 않았어요. 괜찮은 척한 거죠. 그 순간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묻어있는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그러고 보니 경수의 얼굴엔 조금 더 깊어진 주름이 있었고 어깨는 예전보다 더 수그러져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온 거예요. 그녀의 말은 바람 속에 실려 천천히 흩어졌다. 둘은 그 말을 끝으로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마루 위에서 조용히 오후를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저녁 무렵 경수는 복숭아잎차를 끓였다. 따뜻한 물에 적신 복숭아잎은 은은한 향을 내며 잔 안에서 천천히 피어났다. 선주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 따뜻함을 손끝으로 느꼈다. 이 차 향이 좋네요. 잎은 약재처럼도 써요. 속이 안 좋을 때 마시면 좋아요. 선주는 찻잔을 코끝에 가져다 대고 천천히 향을 맡았다. 아직도 이 향기가 익숙해요. 서울에 있을 때도 가끔 그립더라고요. 복숭아는 그냥 과일이 아니라 무슨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경수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향으로 남죠? 손에 남은 흙 냄새, 젖은 나무잎 향기. 그 모든 게 오래가요. 그 말에 선주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다시 한번 여름 저녁의 마당, 지글지글 구워지던 고기 냄새, 그날 밤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찻잔 안의 향기처럼 살아있었다. 경수 씨, 그녀가 입을 열자 경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오래 쉬려고요. 며칠이 아니라 그냥 따로 기한 두지 않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이곳이라면 그럼 머무르는 거죠. 경수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 없이 고마움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주는 다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입 안에 퍼지는 따뜻한 맛이 가슴까지 내려왔다. 이 감각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둘은 함께 복숭아 밭을 걸었다. 이제 열매는 다 따낸 뒤였고 가지치기를 준비 중이었다. 선주는 가위질을 하는 경수의 옆에 조심스레 서 있었다. 이렇게 잘라내면은 나무가 아프진 않을까요? 반대로 건강해져요. 버릴 건 버려야 더 잘 자라요. 그 말에 선주는 나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떠올렸다. 버려야 했던 것들. 억울함, 미련, 의무감, 그리고 고독, 그 모든 것들. 저도 이제 좀 잘라내야겠어요. 너무 많이 움켜쥐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경수는 선주의 손에 가위 하나를 쥐어줬다. 그럼 이제 같이 잘라보죠. 선주는 가위를 들고 가지 끝을 바라봤다. 햇살에 투명하게 빛나는 잎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갔다. 천천히 가지 하나를 잘라냈을 때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뿌리 하나가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나무, 내년에도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경수가 대답 대신
선주의 손등에 조용히 자기 손을 얹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무너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문선주와 한경수가 그랬듯 인생의 어느 고개쯤에서 우리는 조용히 주저앉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꼭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지 않아도 세월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히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주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주저앉은 자리에도 햇살은 들고 바람은 불며 손을 내밀어주는 누군가는 늘 존재합니다. 선주가 처음 옥메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몸과 마음은 둘 다 굳어 있었습니다. 그 굳은 몸은 잠 못 이루는 밤, 묵은 가슴앓이, 그리고 오랜 시간 참아온 억울함의 무게로 인해 점점 더 무거워졌죠. 하지만 그 조용한 시골의 마당과 낡은 부엌, 된장찌개 냄새, 복숭아향 가득한 저녁은 그녀의 몸을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경수의 손길은 말없이 따뜻했고 그의 침묵은 오히려 그녀에게 말을 건네는 듯했습니다. 치유란 그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커다란 위로보다 매일 조금씩 이어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찻잔 하나, 늦은 오후에 바람 한 줄기,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말없이 나누는 시간, 그 속에 인간은 다시 살아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경수는 늘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행동은 정직했고 그의 눈빛은 성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에 흙 묻히며 복숭아를 돌보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죠. 그리고 그 손끝에서 피어난 복숭아는 결국 선주에게 도착했고 그녀는 그 과일의 향기 속에서 자신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정직해집니다. 자주 피로해지고 잊었던 통증이 다시 찾아오며 작은 신호조차도 무시할 수 없게 되죠. 선주가 무릎을 감싸쥐며 말없이 앉아있던 장면은 단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고요한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의 치료로는 다 나아지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에서 오는 아픔이었죠. 그런 아픔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꼭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옆에 있어주고 조용히 앉아 있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경수처럼 말없이 복숭아잎 차를 내주는 사람, 그리고 선주처럼 그 차를 마시며 따뜻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 서로에게 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서울의 빠른 생활에선 결코 느낄 수 없는 속도로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 익숙했던 고독은 잠시 멈췄고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은 다시금 그녀를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감정에 몸을 열어볼지. 선주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복숭아도 사람의 마음도 너무 빨리 익으면 금세 상해버리고 천천히 익을 때 비로소 단맛이 난다는 걸요. 그녀는 복직을 거절하고 다시 옥메리로 향했습니다. 그 결정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살기로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것도 이제는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지치기를 하는 장면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지를 잘라내고 다시 건강한 줄기를 키워가는 과정. 그것은 몸도, 관계도, 삶의 태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잘라낼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잡은 손 위에 햇살이 떨어지는 마지막 장면은 말이 필요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관계란 그렇게 완성됩니다. 말보다 손보다 마음, 마음보다 시간을 통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조용한 변화가 가장 깊은 치유를 만든다. 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차 한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를 위한 기다림, 익숙한 아침 식탁 위에 나물 반찬처럼 작고 단단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당신의 삶에도 문선주와 한경수처럼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늙어갈수록 필요한 건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존재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게나마 온기를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뜬!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심스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창에는 긴 글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냥 숫자, 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도 저희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